네, 오늘 주제 겁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지, 그래서 겁제 뜯어보기 뭐 이렇게 한번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잘 살펴보자고요, 우리 선생님들. 네,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 선생님들 잘 지켜봐 주시고 중간중간 질문 있으시면 채팅에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우드랜드님, 4월에 그러면 그 겁제는 상당 조후로서의 작용을 하는 겁제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는 건 겁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서 작용을 하는 겁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석되는지 뒤쪽에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겁제 뜯어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겁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견이나 겁제가 사주에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쟁제, 이거는 뭐 이제 뭐 아시죠? 뭐 그냥 안 배워도 그냥 겁제나 비견이 있다 그러면 너 쟁제래. 뭐 쟁제가 일어나면 재물 털린대. 뭐 재물이 뺏긴대. 남들이 재물을 겁탈하러 가져온대. 용어도 얼마나 그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용어들을 최대한 골라가지고 사람이 이 뇌 속에 편도체라는 게 있거든요.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 편도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공포라든지 흥분 상태라고 하는 걸 만드는, 그리고 그쪽과 관련된 어떤 반응의 뇌 속 기관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편도체가 자극이 될 만한 단어를 엄청 많이 겁제에 써요. 그러면 공포와 관련된 감정을 갖고 내 사주는 그렇구나라는 그 생각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특히나 편도체라는 게 있음으로써 우리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안 좋은 기억, 공포 기억 이런 게 더 강하게 뇌리에 남게끔 작용을 하는 그런 기관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주를 본다라고 했을 때 안 좋은 얘기, 공포스러운 얘기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그 내 사주가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식상이라는 걸 중심으로 쓴다라고 하거나 인성이라는 걸 중심으로 쓴다라고 하면 이 겁제는 오히려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물 털린다, 쟁제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성을 그러면 너무 무시하는 얘기다라고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재생관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러면 겁제가 있어도 과연 이 재성은 쟁제를 당할 것인가? 정관이 겁제를 누르고 재화하는 육신 아니에요? 그러면 겁제가만 있다고 해서 항상 재성이 극을 당하는가? 재화를 당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좀 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겁제나 비견이 있다. 비겁은 재성을 극하는 거니까 재물 털리고 쟁제가 무조건 일어나. 그래서 너는 사주에 겁제가 있어서 안 좋은 거야. 특히 겁제에 심해요. 이것도 웃겨요. 비겁이라는 걸로 나눠놓고 비겁 중에서 겁제만 재물 털린다. 재물이 겁탈당한다. 그래서 겁제는 정말 안 좋은 걸로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그런 그 과거의 그런 뭐 조선시대라든지 뭐 청나라 시대라든지 명나라 시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중앙 집권 형태의 어떤 성격을 띠는 그런 문화적인 특성을 가진 국가였다면 개인 활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겠죠. 근데 요즘처럼 뭐 유명한 스트리머들, 뭐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 이런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스타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대에도 이 겁제라고 하는 게 나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의문은, 사주 상담을 하는데 왜 나쁜 얘기를 중심으로 해주고 싶어 하며, 또 한편으로는 내담자분들도 왜 안 좋은 건 없어요 라고 얘기를 왜 여쭤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심리상담이라고 똑같이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심리상담사한테 가가지고 저 나쁜 거 없어요? 내가 안 좋은 어떤 측면의 심리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심리상담사를 우리가 찾아가는 목적은 내가 심리적으로 뭔가 부족한 부분이나 또는 노력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심리상담사한테 가서는 안 좋은 거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심리상담사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좀 치료를 해보려고 스스로도 노력을 해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사주 상담사한테는
나쁜 걸 중심으로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조심한다는 생각으로 뭔가를 대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평상시에 그냥 매번 하는 루틴과 습관과 일상이라는 게 있으면 그게 웬만하면 유지가 되지, 거기서 뭘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마음 먹고 해야 되고, 습관이라는 것도 고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 개인 내담자가 그걸 실제로 고치느냐라고 하는 의문도 들고, 그 다음에 상담사 분들도 좀 웃긴 게,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 관련된 선택에 대해 조언을 얻고자 왔어요. 그럼 왜 나쁜 얘기를 하냐고요. 그거는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최대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 선택이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 겁재 있으니까 재물이 털릴 거야, 그러니까 그 선택은 하면 안 돼. 근데 인성을 쓰는 사람이면 겁재가 있어야지만 내 지적재산권이 보호를 받거든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과연 얼만큼 고려를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지, 겁재만 보면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재물 털릴 거니까 큰일 났어, 준비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저는 좀 참 아쉽습니다. 서지로 6907님, 겁재 있어야 재물 그릇이 크다 하던데 난 겁재 가지고 싶다는, 그러니까 겁재가 재물 그릇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걸 너무 개성의 측면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리학은 천간이 10글자고 지지가 12글자밖에 안 되는데, 그럼 한정적인 내용의 형태로서 그 풀이를 계속 이어나간다 그러면 명리학이 그 다양성이라는 걸 잃어버린다는 게 저는 일단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10글자, 12글자밖에 없는 거 안에서 계절적인 측면, 육신 관계적인, 사회생활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해석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런 풀이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게 또 하나의 오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근데 직업이 있어도 과연 특히 겁재가 있는 경우에 잘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찾아보세요. 나중에 뭐 이렇게 잘 사는 사람 중에 겁재 있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겁재가 만약에 재물이 털린다라고 하면 잘 사는 이유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소문대로의 겁재라면 재물이 털려야 되는데 그 재물 안 털리고 너무 잘 사는 사람이다,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분명히 들어요. 근데 이렇게 겁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재물이 털리지 않았고 오히려 잘 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겁과 재라고 하는 것의 의미만 고려를 해가지고 그 풀이로서 접근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 뭔가 겁재가 있는데 털리지 않고 잘 산다. 그러면 근거를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계절이 기준이 되어서 풀이를 해야 되는 게 자평명리학적인 관점인데, 계절 안 보고 어떤 글자가 우선순위인지 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있으면, 그냥 그 겁재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래, 아무튼 그래, 반박해도 내 말이 맞아, 목소리로 우기는 경우들이 가장 많아요. 일단 목소리 크면 우리나라는 쫄잖아요. 아우 저거 이러면서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겁재가 있는데도 잘 산다 그러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흰쌀로 빠져요. 겁재가 있는데 그 겁재 밑에 있는 글자가 천을귀인이라서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그 글자가 뭐 장성쌀이라서 되게 막 그 12신쌀 중에 좋아 보이는 쌀들 뭐 반한쌀이라서, 반한쌀이 뭐냐 하면 이 말 한 장 같은 거야. 그래서 겁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 장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떨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하여간 소설도 정말 잘 써요. 그다음에 이거 외에도 그다음에 뭐 삼합이 갖춰져 있어서 뭐 이러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근데 계절이 기준이 되어서 풀어야 하는 자평명리학을 가지고 목소리 크기로 우긴다, 이건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우기기만 할 거야, 아무튼 내 말이 맞아, 반박해도 내 말이 맞아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정말 무지성적인 어떤 무식한 방법의 주장이고요. 두 번째, 신쌀로 빠져나간다, 이거는 논리적인 오류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계절이라는 게 고려가 안 되는 요소가 신쌀이에요. 그냥 일간에 대해서 또는 연간에 대해서 어떠한 지지 글자가 어떠한 신쌀로 풀이가 되는지, 그래서 그 신쌀을 좋은 기준으로서 뭐 풀이를 한다, 안 좋은 걸로서 풀이를 한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게 우리가 신쌀이라고 얘기하는 만큼 계절의 변화나 상생상극이 아니라
신살이랑 육신이랑 엮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엔 상생상극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오류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 논하다가 오행으로 이제 풀이를 하는 거 이런 거는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 오행이라고 하는 것에서 육신을 구하는 거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화일간이에요. 그러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극금이 되니까 내가 하는 요인들을 우리가 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고요. 이 재성은 남자의 경우에는 내가 극하는 거니까 내가 얻게 되는 것, 그래서 부인을 의미하기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하는 게 재성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어떤 집단,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 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재성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 오행에서 육친이라는 관계로 들어간 거고, 사회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육친적인 측면을 우리가 육신이라는 것으로서 사회적 요소로 해석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 육신에 대해서 논하다가 이걸 오행적으로 풀이를 한다 그러면 논리 구조가 선행됐던 거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 육신 구조는 맞습니다라고, 풀이 구조는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육신에 대해서 논하다가 신살로 풀이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 오행이라고 하는 건 육신과 관계가 있지만 육신이라고 하는 건 신살이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일간이 어떤 지지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신살을 씁니까?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런 신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타고난 복은 이렇습니다라는 요소를 우리가 신살로 얘기를 하는 건데, 상생상극으로 풀이를 못하고 육신 관계로서 풀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겁재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잘 사는 이유를 풀이를 할 수 없으니까 좋은 신살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살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겁재에 의해서 재물이 털릴 수 있는 거를 방지를 당한 거야.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돼. 그러면서 그거 육친으로 찝어서 그 육친한테 고마워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이거는 가평명리학 원칙을 어긋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 음악 과목의 이론을 갖고 와서 수학 문제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수학적인 뭐 풀이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혀 다른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히 살펴보시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연간이나 일간이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지지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신살이 되는 건데, 그리고 신살은 나중에 나아가면 좀 웃긴 게 글자 모양으로도 신살이라는 걸 붙여요. 그래서 임수라든지 뭐 간목, 정화, 뭐 병화 이런 글자들을 보면 평두살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머리가 평평하다 그래요. 그래서 평두살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글자들이 천간에 있다 그러면 평두살, 그래서 사색이 깊고 뭐 깊이 생각하면 뭐 승려의 어떤 운명을 타고났으며 얘기하는 평두살, 뾰족한 거 달려 있으면 싹 다 현침살이래요. 그래서 신금도 현침살, 지지신금도 현침살. 아무튼 위에 뭐 이렇게 달고 있다, 꼬다리 달고 있다 그러면 바로 그냥 현침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말투가 그렇구나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웃겨요. 모양 가지고 현침살, 모양 가지고 평두살. 근데 상생상극이라고 하는 계산법, 서로 관계를 어떻게 주고받는지, 영향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건 저는 문제가 있고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비겁이나 특히 겁재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좀 다시 풀 만한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겁재를 다시 좀 다뤄봐야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게 좀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비견은 내 의지로 나눠준 거고 겁재는 타인의 요구로 나눠줘야 하는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히려 겁재의 경우에는 내 의지로 뭔가 지켜내는 거를, 그리고 내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겁자를 보면요, 갈것자에 힘력자가 더해졌잖아요. 그래서 힘써서 가다라는 뜻의 의미로서 겁을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이 재자라고 하는 거는 겁재, 그러면 특정 영역을 힘써서 지켜가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겁재는 내 개인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의미를 해요. 근데 그럼 겁재를 왜 흉신으로 받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재생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회 조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이때는 집단적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것과 상대적으로 대비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개인적 차원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겁재라고 하는 거는 조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흉한 게 돼버려요. 제 개인 혼자 살라 그런다. 우리 사회나 조직을 이루고 있는데 저거 혼자 살라고 그러네 라고 하면서 안 좋은 의미를 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겁재를 흉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선행되었던 것처럼 요즘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는 시대, 유튜버들이 활동하는 시대, 개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각광받는 시대에도 과연 개인 활동이 나쁜 거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겁재를 나쁘게 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견이라고 하는 건 내 의지로 나눠주다라기보다는 그럼 내 의지가 없으면 비견은 안 나눠도 될까요? 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비견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룹으로서 너와 내가 동등한 위치로 하나의 팀을 이뤄서 우리가 쟁제를 하러 가는 것이니 전리품이라는 게 생기면 그러면 너와 내는 그 기여도가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겁재는 너와 내가 다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나만의 노력을 열심히 할 거야. 내 개인적인 노력을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게 되므로 겁재라고 하는 것이 쟁제를 일으켰을 때 비견이 쟁제를 일으킨 것보다 훨씬 더 독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요. 그럼 사회 조직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 혼자 다 먹으려 그러네 그러니까 나쁜 거지만 개인 차원에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 스트리밍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혼자서 열심히 뭔가를 노력을 했어.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어떤 나만의 업적을 이룩했어. 근데 누가 와서 같이 나눠 먹지 이 업적을 가지고. 왜 그래야 되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방어적으로 들지 않겠어요? 선생님들 만약에 우리 나눠 먹자면 그래 하고 나눠주잖아요? 그럼 바로 저기 그 성인의 반열에 오르시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겁재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군겁쟁제, 군비쟁제 이런 얘기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쟁제의 효과가 더 큰 경우는 군겁쟁제다. 왜냐? 털어가니까. 근데 다 털어갈 만큼 노력을 했으면 오케이 그건 인정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논리라고 하는 걸 세워서 관계라는 걸 통해서 하나의 육신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겁재, 재물을 겁탈하다. 오케이. 그러면 재성을 찾으면 돼. 오케이. 겁재와 재성 있네. 너는 재물 다 털려. 여기서 끝난다고요. 이게 무슨 수학 공식이 아니라니까요. 명리학은.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접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 저는 모든 게 공짜가 없고 해주고 받고서 받은 걸 또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 시간에 겁재가 있어요. 그렇죠. 공짜는 없어요. 겁재한테. 저게 핵심이거든요.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공짜는 없습니다. 네가 나한테 뭐 해주면 나도 너한테 뭐 해줄게.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뭐 해줘야 돼.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상호간에 뭘 해줬는지 그에 응당한 대가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비견은 처음부터 동등한 입장에서 들어가니까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너도 네가 나 이거 내 걸 썼으니까 나도 이거 가져갈게 라는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근데 그 안에서 양이 계산이 안 돼요. 비견은. 겁재는 양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것 같다 그러면 약간 심사가 뒤틀리기 시작을 하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심사가 뒤틀리는 걸 재생관이라고 하는 조직적인 입장,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게 보겠죠.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브봄님 아주 좋은 통찰이에요. 스스로를 자꾸 생각을 해보면서 나의 성향은 어떠한가 이런 거를 생각해보는 것도 명리학적으로 특정한 육신의 의미를 생각해볼 때 매우 좋죠. 네,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고고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을해 병오년 현간 겁재의 해여서 올해 병오년 현관 겁재에 고고싱 선생님도 그러면 정화일간이시라는 거죠. 헤븐제티님 안녕하세요. 양인격은 겁재보다는 근으로 봐야겠죠? 이라고 했는데 뭐를요? 그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양인격은 겁재보다는 근으로 봐야겠죠. 겁재보다는 근으로 본다? 양인격이 천간에 비겁은 없고 개성만 있으면 쟁제인가요? 양인격은
태어났더니 월지가 겁재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태어난 환경 자체가 내가 태어났더니 그냥 다 쟁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내가 뺏어갈 거야, 네가 내 걸 뺏어갈지 안 뺏어갈지 보고 있을 거야, 뭐 이런 환경에 태어난 거니까 개성이 있다 그러면 항상 사람들이 내 걸 가져가기 위한 어떤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약간 경쟁의 환경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서 출발하는 게 양인격이나 걸록격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그 안에서 경쟁의 정도가 더 심한 건 양인격이 돼요. 왜냐? 나라고 생각하는 일간이 월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음양이 다르니까 항시 날이 서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저쪽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야 되다 보니 긴장도 많이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제안을 하는지 의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더 긴장감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조금 더 항상 경쟁에 대해서 의식을 하는 정도가 더 심한 게 양인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르서르님, 재생살 구조인데 시간 겁제 있는데 천간 겁제 대운에 무지 바빴어요. 당연하죠. 네, 비견 대운 오면서 일이 많이 줄었어요. 쟁제의 차이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재생살 구조인데 시간 겁제 있는데 천간 겁제 대운에 무지 바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재생살이 되어 있는 경우들은 겁제랑 합을 해요. 재생살은 편제가 편관을 생하는 거고 이 편관이 겁제랑 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는 건 바쁜 이유를 제가 유추를 해보자면 연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 맞춰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활동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바빴다. 내가 자발적으로 바쁜 게 아니에요. 저쪽이랑 같이 연대 활동을 해야 돼서 바빴던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경우가 보통 겁제 합살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겁제 합살은 대행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바빠요. 보통 양일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겁제 합살 구조입니다. 대행 활동을 해야 되니까 윗사람이 시켜서 내가 따를 수밖에 없어서 바빴던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양인격이 겁제가 있는 걸로 봐야 하냐는 뜻이다. 양인격은요, 천간의 비겁, 일단은 양인격을 떠나서 모든 사주는 일간, 월지 제외하고 천간의 비겁이 있어야 비겁이 있는 겁니다. 지지의 비겁이 있어요. 그럼 일간의 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이거는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이거 매번 하는데도 매번 새롭게 여쭤봐셔가지고, 자, 비겁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세 개는 비겁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근데 이렇게 세 개는 일간의 근이라고 부릅니다. 비겁이 이 밑에 있을 때. 알겠죠? 네. 또 다루고 할게요. 어차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여기서 혼자 유튜브에서 막 외쳐도 그냥 고요 속의 외침입니다. 겁제합살 해석 딱 그거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재생살이고 겁제 있으면 겁제합살이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소님, 비겁 다 있는데 보통 잘 털어주는데 지켜야 할 땐 얄짤없어요. 그렇죠? 이게 비견을 쓸 때도 있고 겁제도 쓸 때도 있는 게 비겁이 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겁제 쓸 때는 얄짤 없는 거예요. 근데 비견 쓸 때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런 스타일로 되는 거죠. 근데 다음엔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월간에 비견이 있는데 시간에 있는 정인이 내 거가 아니라 비견 거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내 사주인데 내 거가 아니라니. 그러니까 인성이 일간을 더 생하는지 비겁을 더 생하는지 요거를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비견이 있다 그러면 인성이 일간을 더 생하고 일간과 비견을 동시에 생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또 그 생의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4월에 태어난 뭐 개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개수가 또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때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으면 이 인성은 일간도 잘 생하지만 비견도 잘 생해요. 근데 똑같이 4월에 개수인데 뭐 연간에 이런 식으로 겁재가 있다. 근데 내가 정인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정인은 일간은 잘 생하지만 겁재는 잘 생하지 못해요. 왜요? 라고 여쭤보시면, 우리가 묘진사오라고 하는 당령상생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을병무경이라고 하고, 이 계을병무경이라고 하는 지장간들의 상생이 결국 당령상생식으로 우리가 알고 학습을 하죠. 그러면 이 상생식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해당 환경에 우선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수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인성과 일간으로서 갖춰져 있으니까 인성과 일간이 이 환경에서는 더 우선권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근데 임수는 이 당령상생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일간을 더 생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원리로 놓고 봤을 때 서지로 선생님 놓고 보면 서영 선생님이라 그럴게요. 서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비견이 있다며요. 그러면 일간을 잘 생하면 비견도 잘 생을 받겠죠. 그러면 인성에 대해서 오히려 비견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너와 저쪽에 있는 다른 사람이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인성과 일간이 같이 생을 받고 있을 때의 해석이 된다. 4월 을목인데 월간 을목 연간 임수예요. 이런 경우는 죄송하지만 비견도 일간도 생을 못 받습니다. 사실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인성을 잘 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비건 모두 가진 쟁제의 아이콘으로서 오늘 열심히 듣겠습니다. 그렇죠. 쟁제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겁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살펴보면 오행이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비겁은 천간에 일간과 같은 오행을 가졌으며 음양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같은 음양이고 오행이면 비견, 다른 음양이고 오행이면 겁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방금처럼 개수일간이다 그러면 임수가 겁재, 개수가 비견이다 라고 하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뭘 이런 거를 다뤄? 이거 너무 쉬운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데서부터 원래 명리학은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사주풀이 할 때 잊어버리시니까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거고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겁이라고 하는 거를 육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재성을 극하는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실력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을 우리가 비겁이라고 하는데 비견은 집단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요. 겁재는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서 겁재만 보면 계속 개인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시면 안 되고 비견이라고 하는 게 커다란 집단이면 겁재는 소수 집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거듭 말씀드리지만 글자가 10개, 12개 이렇게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은 의미를 고정시켜버리면 해석이라고 하는 걸 풍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회현상, 인간관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 10개의 글자, 12개의 글자를 다양하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사주풀이의 의의다라는 거를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비겁이라고 하는 걸 뭐 실력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활동을 해본 경험, 뭐 개인 실력의 발전 정도, 그다음에 어떤 응용력 이런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비겁을 육신으로 해석을 했을 때의 방법론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 아르서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비겁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겁재라고 하는 것을 재생관, 재생살로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권한대행의 방식. 그래서 저쪽에서 당신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니까 어디 가서 활동을 열심히 좀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그러한 권한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게 겁재 합살. 그래서 겁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한을 대행하기 위한 위임받은 것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재물 털리는 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자고요. 우리 육신관계도 비겁 외에 그다음에 식상, 재성, 관성, 인성, 그다음에 일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비겁하고 재성의 관계만 생각하는 게 쟁제거든요. 그러면 식상하고 비겁은 왜 안 따지고 인성하고 비겁은 왜 안 따지고 관성하고 비겁은 왜 안 따지고 일간하고 비겁은 왜 안 따지는지에 대해서도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거 모르겠고 비겁하고 재성 그리고 쟁제만 난 볼 거야.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저 거듭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실패해본 경험 그건 겁재가 되겠죠. 카피바라 선생님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비겁에 대한 관점을 그럼 좀 몇 개로 나눠볼게요. 음양에 따라 나눌 수 있고요. 비겁은 기질형에 따라서 나눌 수 있어요. 기질형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수화, 호, 목금이다.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제 오행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질형, 어떤 생각이 행동이라고 하는 형에 나오기까지 생각을 우리가 기로 놓으면 행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형으로 놓을 수 있거든요.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려면 신경세포 통해서 우리 척수 통해서 근육 통해서 행동으로 나오죠. 그걸 우리가 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명리학에서는 그거를 수화를 기로 보고 목금을 형이라고 보고 토를 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토는 매개하는 것, 수화와 목금을 매개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동이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남자친구의 행동으로서 삐진 여자친구는 왜 그랬을까요? 라는 질문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음 중 여자친구가 삐진 이유를 고르시오 이러면서 뭐 여자 언어 해석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행동을 보고 내가 기분 나빠졌어, 삐졌어 라고 하는 생각까지 도달한 여자친구를 헤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수화와 목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를 설명해주는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비겁을 기질형에 따라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계절에 따라서 또 비겁을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조후에 따라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육신 관계에 따라서도 비겁을 해석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5가지 정도를 갖고 왔는데 사실 어떤 관점에 따라서 비겁을 해석할 거냐를 또 기준을 새로 놓고 보면 무궁무진해지는 해석이 충분히 많은데 아직도 재물 털립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실 겁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겁에 대한 관점, 우리 일간을 따라서 먼저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일간이라는 사람들을 놓고 봅시다. 그래서 간목일간, 병화일간, 무토일간, 경금일간, 임수일간이라고 하는 양일간이 사주의 비겁을 갖고 있다. 우리 저기 땅구 선생님, 그 다음에 서희원 사주 선생님 양일간이시죠? 예. 그러면 겁재를 갖고 있으셔야 선생님들은. 그러면 을목이나 정화나 기토나 신금이나 계수가 있다 그러면 겁재가 있는 거죠. 현간에 있으면 있는 거예요. 겁재가 있어요. 그러면 양일간 입장에서는 얘네가 다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을 딱 볼 때 나보다 못났어. 저 모질이 어떻게 해? 이런다고요. 양이 음을 보잖아요. 나는 발산하고 에너제틱하고 활동적이야. 근데 쟤는 그냥 막 좀 왜 저렇게 구석에 박혀있지? 왜 이렇게 활동을 안 하고 있지? 왜 이렇게 음적이지?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났거나 모자라게 보는 경향이 양일간이 음일간을 볼 때, 그래서 양일간 입장에서 겁재를 볼 때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 이런 게 조금 녹아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너는 사람을 무시하잖아. 그러면 안 됩니다. 겁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외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나 안 됐다. 내가 보호해줘야겠다라는 마음도 충분히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거 스트리밍에 다루기 시작하면 24시간 동안 지금 방송 켜놔도 다 설명을 못해요. 되게 설명하다 저도 지치고 선생님들 다 어차피 가서 주무실 거고 이제 8시 반 좀 지나서 이제 9시가 좀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다 못하니까 감안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까 비겁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과 집단, 뭐 활동 경험, 그다음에 뭐 응용력 이런 것들로 충분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그거를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요. 양일간이 겁재 보는 속마음 들켰네. 그거 봐요. 겁재가 있는 양간이라 욕심도 많습니다. 그렇지. 저 모질이보다 내가 잘났는데 근데 왜 쟤는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지? 이런 질투가 충분히 생겨요. 왜 생기는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따가. 자,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일간이 음일간이에요. 그래서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계수 일간 중에 하나다. 저는 정화일간이죠. 근데 제가 병화가 있어요 바로 옆에. 그럼 겁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 나보다 주목받는 저 사람이 너무 안 입고 와요. 내가 아무리 날고기여도 누군가가 나보다 위에 있는 그 느낌이 싫어. 뭐 어떡합니까? 내가 음이고 저쪽이 양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음일간 입장에선 겁재가 있다? 왜 저쪽이 자꾸 주목을 받는가? 실력은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뭘 해도 근데 이길 수가 없는 상대고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게 음일간이 겁재가 있을 때 해석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실력이 있느냐는 이제 계절을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일간을 중심으로 놓고 일간의 관점에서 비겁이라고 하는 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특히 겁재라고 하는 놈을 어떻게 볼 것인가로 지금 다뤘기 때문에 일간이 양간인 입장에서 겁재를 본다 그러면 아유 저 모질이 아유 저 쓸모없는 놈 이렇게 되는데 음일간의 입장에서 양일간이 되는 겁재를 본다라고 하면 쟤는 왜 실력도 없는 게 자꾸 주목만 받지? 왜 나는 100만큼 노력해도 쟤는 30만 노력하는데 쟤는 저렇게 눈에 띄는 거야? 이런 게 보인다고요. 근데
일간 관점에서 본 거죠. 이제 계절 관점으로 보면 실력이 누가 더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계절 들어가기 전에 제가 기질형이라는 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기질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비겁이라는 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수화가 제가 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토가 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목금이 형이라는 걸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수화의 입장에서 비겁이라는 관계가 발생을 하면 실력적 측면에서 우열이 나뉩니다. 다시 말해 수일간 또는 화일간의 경우에 겁재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정화일간이에요. 근데 병화가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음양의 이치에 따라 제 옆에 있는 겁재가 당연히 실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기질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실력적 측면에서 수화를 해석을 하는 건데, 형의 관점이나 질의 관점에서 놓고 비겁을 생각을 해보면 을이 갑에, 신이 병에, 이가 무에 의지를 할 수 있는 관계로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까지만 해도 아니꼬아 또는 쟤는 참 모자라 이러면서 서로 무시하던 의미가 기질형의 관점에서 봤더니 특히나 질형에 해당하는 토나 목기나 금의 경우에는 상호간이 아니죠. 사실 음이 양에 의지할 수 있는 관계로서 해석이 돼요. 그러면 과연 이때는 겁재가 나쁜 거다라고 단정 지으실 수 있나요? 을목이 갑목에 의지하는 거 오케이, 얘는 등락의 갑이라고 들어봤어요. 분명히 얘기하시겠죠. 근데 신금이 경금에 의지하는 건 말이 돼요? 라고 하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사과라는 걸 따가지고 반을 딱 잘라보자고요. 여기 이렇게 씨앗이 있죠. 과육이라고 하는 건 이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과육이 있어야 동물들이 그 과일이 맛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그 과일을 먹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과일을 먹으면서 과육을 먹고 그 과즙을 먹고 만족감을 느낀 동물들이 소화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씨앗은 결국 살아남아서 어딘가로 멀리 가서 배출이 돼서 또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과육에 해당되는 경금은 씨앗이라고 하는 신금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일간이 있을 때 경금이라고 하는 건 겁재로 작용을 하면서 이 신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기토랑 무토는 그럼 왜 보호하는 역할입니까? 라고 했을 때, 기토는 임수나 병화를 봤을 때 임수를 보면 기토는 쓸려 내려가거든요. 안녕 잘가 수다토붕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게 기토를 보면 병화가 너무 왕할 때 아이고 땅이 마릅니다 가물어지네요 그렇게 해서 양명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무토라고 하는 게 있으면 수다토붕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의지해주는 역할, 임수를 적절히 막아줘요. 그래서 기토가 멀리 떠나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병화라고 하는 것 역시나 차양작용을 함으로써 기토가 자칫 마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무토가 가려서 기토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이런 경우라면 겁재가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죠.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여기 짱구 선생님 보세요. 지금 나 아니면 누가 구제하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 선생님이 요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보호해야 되는 신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저기 어딨어? 서희원 사주 선생님. 저 선생님이 요 갑을목의 관계로서 겁재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갑목이 을목을 보호해 준다면서요. 그래서 서희원 선생님이랑 제가 지난 겨울 연말에 이렇게 잠실에 나가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 활동을 했어요. 둘이서 이제 상담사로서. 선생님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많이 챙기십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낙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겁재라고 하는 게 이 갑목에 의지를 한다라는 거. 그럼 이렇게 되면 겁재는 오히려 보호자가 될 수 있죠. 특히나 누가 더 좋아요? 음일간이 양일간의 양간의 겁재가 있는 경우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좋죠. 그러니까 겁재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니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절에 따라서 한번 겁재를 볼 건데, 우리가 수일간이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자고요. 각각의 계절에 대해서 여기 보면 당령상생식을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동지부터 하지까지의 당령상생식, 하지부터 동지까지의 당령상생식이라는 걸 갖고 왔고, 이거를 왜 가져왔냐. 자,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의 겁재라고 하는 걸 한번 해석을 해보자라는 개념이 되는데, 동지부터 춘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만약에
임수와 계수 일간 중에 하나로 태어났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 임수일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 동지부터 춘분 사이의 환경에서는 기신개갑병이 가장 우세하게 활용이 되는 글자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임수일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계수라는 겁재를 갖고 있을 때는 이 환경에서는 다시 말해 월지가 이렇게 월지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 월지가 자축인묘, 동지 이후에 자축인묘라고 가정을 한다면 임수일간으로 태어나도 이 겁재가 훨씬 더 우선권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한들 결국 겁재가 더 인성을 잘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사고를 해볼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예요. 하지에도 계을병무경이라고 하는 글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므로 똑같이 사주팔자를 갖추고 있을 때 일간이 임수가 되고 내가 겁재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겁재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 훨씬 더 적합한 형태의 인물이 되므로 내가 임수일간이라서 저 진짜 모질이 어떡하지라고 무시하는 건 내 일간의 입장일지언정 환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모질이가 훨씬 더 잘한다고요. 임수일간 너는 잘난 척만 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반대로 가볼게요. 하지부터 동지까지는 을정기경임 정무신임갑이라고 하는 당령상생식을 씁니다. 사주에서 내가 계수일간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임수라고 하는 겁재가 있다라고 하면 을정기경임 정무신임갑이라고 하는 글자들이 더 먼저 쓰이게 되는 시기에 태어났으므로 계수일간 입장에서 참 쟤는 참 아무것도 안 하는데 조금만 뭐 해도 주목받네. 환경에서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걸 훨씬 더 적합하게 보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술해자라고 하는 월지에 태어난 사람이 계수일간이에요. 겁재가 있다라고 하면 이 겁재가 훨씬 더 나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이거를 이제 조금씩 육친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엮어보자고요. 일반적으로 비겁은 우리가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비겁이 있는 사람이라고 놓고 뭐 이렇게 정무신임갑에 태어난 계수일간이다. 유술해자월에 태어난 계수일간이 겁재인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누가 더 내 형제가 나보다 더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해서 이렇게 계수일간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겁재가 있다라고 하면 유술해자월의 경우에는 내 형제가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형제가 아주 튼튼한 어떤 기반이 되어줄 수 있겠네. 본인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형제가 나보다 잘났는지 못났는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요. 계절과 그 글자가 그 계절에 잘 쓰이는 건지와 비겁이라는 걸 고려를 같이 해주면 아시겠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따져야 되니까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공절에 쓰이는 임수가 훨씬 더 이 환경엔 적합하니 계수일간 입장에서 겁재가 되는 임수가 오히려 이 환경에서는 더 유용하게 쓰이겠구나. 그러면 계수일간의 형제가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겠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겠죠. 이게 근데 수업을 들으셨다. 저한테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대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추분 동지에 신금이 없고 경금만 있다면 임수를 더 생하나요? 추분에서 동지 사이에 신금이 없다라고 하면 추분에서 입동 사이에 태어나신 분은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경금만 있다라고 하면 임수를 더 생하나요? 계수를 더 생하나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임수가 더 생을 받고 있죠. 여기도 신임이지만 경임이 이쪽이 훨씬 더 임수가 훨씬 더 우세한 구간이기 때문에 임수가 더 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계수는 경금의 생을 하지부터 동지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복잡해도 더 세밀하게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자, 짱구 선생님 아직 슬퍼하긴 일러요. 언니가 더 잘났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병약 배우셨죠? 병약. 제가 여기에는 병약이 없으니까 병약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선생님 사주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환경엔 적합해요. 그러니까 형제가 더 잘났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잘났지만 병약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다금침이 됐죠. 그러니까 너무 경쟁이 심한 곳으로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 해석을 낳게 됩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수다금치. 그래서 형제가 더 잘났지만 이 형제가 어떤 사회로 진출을 했는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쟁제만 딱 잊어버리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쟁제만 보겠다. 그 경주마들 이렇게 눈 가린 것처럼 나는 하나만 볼 거야. 쟁제만 볼 거야. 그런 게 어딨냐고요. 글자가 10개, 12개, 22개밖에 안 된다니까요. 22개 글자로 하나만 보겠다 그러면 명량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후를 가지고 또 볼게요. 조후에 따라 4, 5, 미월은 더운 계절이죠. 더운 계절이니까 우리가 조후 용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글자가 무, 임, 경, 신이 됩니다라고 배웁니다. 제 오행 강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임경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조후로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개수가 일간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겁재가 귀인이 된다고요. 5월에 태어난 개수예요. 뜨거워 죽겠어. 뜨거워서 자칫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뜨거움을 가속시켜주는 목도 있어. 목생화가 너무 잘 돼. 여름에 진짜 여름답게 뜨겁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글자를 판단을 하는 것이 조후용신의 의의가 되며 당신이 직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거를 판단하는 용도로 조후용신을 봅니다. 이때 예를 들어 개수일간이 이런 식으로 겁재인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임수가 조후로 작용한다면서요. 조후로 작용하니까 내 겁재는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저거 조금만 어째도 잘난 척하고 막 주목받는 게 아니 꼽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잘 살 수 있는 뭔가 환경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귀인의 역할도 하게 된다고요. 그럼 겁재 여태까지 나쁜 줄 알고 있었는데 귀인이면 또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팔랑귀라고요. 눈빛이 달라져요. 저 겁재에 있어서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귀인이에요. 그러면 귀인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고. 흉신으로 볼 거면 흉신으로 끝까지 밀고 가야지.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귀인이에요. 갑자기 초롱초롱해진다니까요. 이런 게 좀 여름 임수 사람 편안하게 해주는 게 이런 건가? 장단점이 있어. 그렇죠. 장단점이 있다고요. 좋은 점, 나쁜 점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안 좋아, 나빠, 재물을 겁탈해 이런 얘기만 한다고 이게 뭐야 이게 나쁜 거지 이게. 그런 기준을 가지지 말자고요. 그리고 조후 말고 육신관계로도 또 보자고요. 육신관계로 보면 개수가 일간이고 정인이 있다라고 하면 정인은 겁재를 더 잘 생한다.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미월에 태어난 개수일간이다라고 봅시다. 근데 이 개수가 정인이라는 경금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임수라고 하는 글자도 갖고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정인이니까 인성이면 일간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경금이 개수생하겠네 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오산입니다. 미월이니까 임수가 더 우선적으로 쓰인다는 거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미월이잖아요. 을정기경임을 쓰는 이 미월. 그러니까 이렇게 오미월에 태어난 사람이다. 미월에 태어난 사람인데 개수일간이다. 정인이 있다. 일간을 더 잘 생하는가? 아니요. 겁재가 훨씬 더 생을 잘 받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이를 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권한을 가진 사람이 당신이 아니네요 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형제관계로 볼게요. 형제관계로 놓고 봤을 때 당신 형제가 당신보다 잘 나가네요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형제 없는데요. 그러면 당신 친구들이 되게 잘 나가네요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친구들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친구들이라고 얘기 못해. 친구가 잘 나가요 라고 얘기 못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서 여기가 임수가 연간이 되면 미월이면 정미월이거든요. 그러면 당신의 형제는 계획도 스스로 잘 짜고요. 그에 맞게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공계로 진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겠네요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훨씬 더 주변 어떤 가족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보다는 당신 형제가 인정을 받겠네요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 그러면 이거 겁재가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네 라고 그러면 나는 내 형제보다 못 나가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후에 따라서는 또 임수가 사오미열엔 기인이라며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 사주상담이 이런 경우 왔을 때 뭐라 그러냐? 형제분이 좀 많이 꼬울 수 있는데요. 형제분한테 의지하면 본인은 그냥 놀고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실력도 이 사람이 좋아. 왜냐? 기질형적 관점으로 봤을 때 실력적으로 우열이 나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태어난 시기적으로 봐도 인성이 겁재를 더 잘 생한다. 그 다음에 더 우선권이라고 하는 게 임수에 있는 구간에 태어났으니까 개수보다 임수가 훨씬 더 잘 나가는 구간에 태어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예. 개수일간 입장에서 임수일간은 안 입고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임수일간의 입장에서 개수일간, 일간만 놓고 보면 아유 저 모질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후적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개수일간에게 임수라고 하는 게 귀인으로 작용을 하므로 형제분이 잘 나가는 게 아니 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제한테 의지하시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게 돼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좋잖아. 그렇죠. 너무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어떤 아시죠? 형제들끼리 어떻게 쳐다보는지. 특히 남매 있잖아요. 남매 서로 쳐다볼 때 보면, 예, 재밌습니다. 찐남매들 이렇게 서로 쳐다볼 때 보면 이제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잖아요. 막 이러면서. 하지만, 그때 내 형제한테 의지를 하면 그래도 잘 나갈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남매는 남입니다. 그럼요. 네, 압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다뤘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예시사주로 제가 들고 온 건데, 이렇게, 정화일간에게 겁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술월에 태어난 사람의 사주가 됩니다. 자, 일간 관점에서 보면 정화일간이 겁재를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겁재가 어때요? 안 이뻐요. 쟤는 뭔데 저렇게 주목받지? 쟤는 뭔데 저렇게 그냥 조금만 해도 나보다 실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일간의 생각이라고. 환경적으로 놓고 환경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일간이 질투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왜냐? 환경에서 봤을 때 야 네가 더 잘하는데 난 네가 더 좋다고 봐 라고 다른 사람들이 봐준다고요. 그러니까 그 겁재를 바라보는 안이꼬움은 사실 이 일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알겠지? 원일씨 알겠죠? 고쳐먹으면 돼 생각을. 제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겁재가 있으니까 음일간 입장에선 나보다 주목받는 주변인이 안이꼽다. 이 안이꼬움이라고 하는 거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남에도 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질형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음양관계로 놓여있는 비겁이다 보니까 주변에 나보다 능력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해석은 가능해요. 그러면 이때 뭐라 그러면 되냐? 당신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 밑에서 2인자로서 실익을 챙겨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걸 그 겁재를 가지고 막 뭐라 그럴 게 아니라니까요. 재물 털린대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재물 털려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그 재물 털어주는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실익을 내가 챙기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 다뤘고요. 그 다음에 3번 계절적으로 겁재가 열세인 계절이니까 이 겁재가 아무리 날국이어도 주변에선 다 네가 훨씬 더 나아, 네가 훨씬 더 잘하는 거야, 너가 훨씬 짱이야 라고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1, 2번에 대해서 뭔가 본인이 열폭을 한다? 응 내려놔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알겠지 원일씨? 알겠지? 거울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 다음에 조후적으로 보면 겁재가 활동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역할이 조후로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냐? 술월이 되면 우리가 유술, 해, 자, 축, 인 뭐 요 정도까지 우리가 바라봤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게 춥지 않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돼요. 조후로 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이라고 하는 거를 잘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조후용신으로 작용을 하게 되므로 오히려 겁재라는 거에 의지할 때 활동 환경이 훨씬 더 잘 갖춰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후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겁재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재물 털린다라는 거에서 끝나는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신관계로 놓고 보면 정인이라는 걸로 봤을 때 정인이 여기 일간이 있고 겁재가 있을 때 누구를 더 잘 생합니까? 라고 하면 인성은 일간을 더 잘 생하죠. 출월이니까 정무 신임 갑이잖아요. 정술이 아니고 정무 신임 갑이죠. 그러니까 갑목이 정화를 더 잘 생하는 계절에 태어났으니까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어이 정화일간 질투하지 마. 권한도 너한테 있고 주변 사람들이 다 너 잘 보고 있고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정인이 일간을 더 잘 생하는 구조이니 권한은 나한테 있어. 나한테 권한 있고 내가 2인자로서 활동을 하면 실익을 챙길 수 있고 주목은 저쪽이 받고 얼마나 좋아요. 얼굴 마담은 쟤한테 시키고 돈은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을 때 우리 왕서방스가 제가 되는 거고요. 곰은 제 겁재인 병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겁재를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어떤 면에서는 개꿀딱지의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막간을 이용해서 좋아요 꾹. 네, 감사합니다. 리조현 선생님, 천간 병화가 지지 5화를 볼 때도 겁재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천간 병화가 지지 5화를 본다라고 하면 양인을 바라본 거거든요. 지지에 있는 겁재를 우리가 양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흉신 그래서 살상겁인 이렇게 보잖아요. 인이라고 하는 건 지지에 있는 겁재, 지장간에 있는 겁재를 의미합니다. 병화가 양인을 봤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우세할 수 있는 환경에 도착을 했다라는 소리거든요. 병화 입장에서는 내가 우세한 것처럼 활동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활동을 하기 위한 자격이나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면 관인상생을 보면 되고 활동을 하는 명분이나 어떤 자격이 그 활동을 하는 활동력이나 본인의 실행 의지, 목표 이런 것들을 보려면 식상생재를 보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분제티님 감사합니다. 조해도 의지 잘 하나요? 조해도 의지 잘 하나요가 무슨 얘기죠? 조한 거랑 의지랑은 좀 다른 겁니다. 붙어 있고 이렇게 어깨에 기대야 의지 이게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 의지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독립을 했다고 쳐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내가 방세는 어떻게 내게 내 월세는 어떻게 내려고 해.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한테 생활비를 주겠대. 그것도 의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독립심이 강하고 내가 다 어쨌든 알아서 할 거야 그러면은 근황해야지 그걸 거절을 하고요. 그냥하면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습 이런 걸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런 걸로도 판단이 가능하므로 상황이나 사주 조건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갖춰놓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지 조해도 의지가 가능한가요? 사주에 따라 달라요? 라고 얘기하면 모르네 이런다고요. 사주에 따라 진짜 달라서 그런 건데 얼굴마담 탁수쌤 뭐 좀 그런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네. 다음 생엔 겁재 있는 음간으로. 근데 그 질투가 심하다니까요. 음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음간은 질투가 심해요. 나도 겁재보다 내가 잘났는데 늘 못난 겁재가 기득권임을 아니 꽂고 무시하고 비관적인. 그렇죠. 몸 건강이 정신 건강도 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참 그래요. 진짜. 이게 사주팔자라고 하는 게 결국 월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이 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라는 건 일간이 아무리 내가 겁재를 아니 꼽게 생각해도 제가 나보다 실력적으로 우월하다고 판단을 해도 월지라고 하는 기준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순간 겁재와 일간이 오히려 반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주술회전 보셨어요 선생님들? 거기서 반전술식이라는 게 생겨요. 기존에 뭔가를 내가 얻어맞았다. 반전술식 하는 순간 제가 참아낸다고요. 너무 좀 바보 같은 비유였다. 여하튼 월지가 들어가는 순간 이 어떤 경우의 수나 이런 것들이 바뀔 가능성이 생기니까 현간으로만 볼 게 아니라 월지의 환경이나 온도나 습도나 그때 일어나는 일을 중심으로 나머지 글자들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병화라는 게 아무리 양간이고 날고 기어도 수월에는 힘이 없다고요. 수월에는 점점점 동시에 가까워지니까 병화가 힘이 없잖아요. 아유 날도 짧아지겠다. 낮도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무슨 병화가 힘이 있어요. 점점 추워지지 않나요? 10월달에 여러분 가디건 아니면 얇은 패딩 꺼내서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병화가 힘이 있다 그러면 말이 되냐고요. 근데 조후적인 관점으로 보면
병화는 힘이 있습니다. 7월이라는 계절적인 관점으로 보면 병화는 힘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에 따라서 힘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여부를 달리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기준 없이 병화는 양이니까 태양이니까 무조건 힘이 있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직장 다녀봐서 직장 다닌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를 엄청 깨부시던 그런 부장님, 뭐 상무님 이런 사람들도 회사 밖으로 딱 나서는 순간 아저씨라니까요. 회사 안에서나 지가 날 깨부실 수 있는 사람이지 나가는 순간 아이고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아이고 아재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을 만들어주는 요인으로서 월지를 항상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그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수싸움 잘하는 부분도 겁제의 영역인가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있죠. 네. 근데 양간의 수싸움, 음간의 수싸움이 다르겠죠, 선생님들? 양간의 수싸움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아, 저 못난 놈 내가 대충 해도 되겠지, 이런 식의 수싸움이고요. 음간의 수싸움은 내가 어떻게든 저 안 입고 온 놈 이기고 만다라고 하는 수싸움이 돼요.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신월병화는 정화 겁제에게 밀리는 거네요. 그렇죠. 아르서르님 맞아요. 상대적 박탈감이 여기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겠죠. 예. 많이 당해보셨는데. 그렇죠. 아니, 이게 경험담으로 이해를 하는 게 최고입니다, 원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명리학은. 그러니까 경험담으로 이해를 하는 게 최고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잘 보시면, 이제 제가 다음 달부터는 통변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과 오행 이런 것들 이제 다양하게 해석하고 뭐 운세풀이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네이버나 이제 구글에 원일랩 사주명리를 치시면 요 사이트, 제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가입해 주시고 3월 3일부터 개강을 해서 수업을 할 거거든요. 매주 화요일이 될 거고요. 저녁 7시 반. 그래서 오행으로 풀이하는 법, 뭐 육신으로 풀이하는 법, 그리고 격국으로 풀이하는 법, 병약으로 풀이하는 법, 요거 대략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풀이하는 방법론이라는 거를 다루면서 한 20주 동안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러한 거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금 전에도 보셨을 때 겁제를 조우로 푸느냐, 계절에 맞는 걸로 푸느냐, 우열, 어느 쪽에 계절적인 우세 열쇠로서 푸느냐, 그 다음에 음일간, 양일간으로서 푸느냐, 이런 기준이 다 달랐잖아요. 그런 기준을 세워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을 할지, 통변 멘트를 어떻게 할지 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니까 다음 학기에 대한 홍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오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